뒤질래? 8번. 8번 할 차례잖아.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 가본 개수가 이런 단십, 백천, 만번하고 220번이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자, 만번하고 220번을 가본 변압기 회로를 연결했을 때 2차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220V라고 하고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2A라고 하자라고 하는 순환 문제네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순환해. 하자. 자, 여기 10,000번 감았어. 여기 220번 감았어. 그러니까 여기에 220V면 원래 온 건 얼마야? 10,000V가 왔다는 얘기야. 됐어. 그리고요. 여기에서 전압이 10,000대 220이니까 전류는 220대 10,000이겠죠. 됐어. 그랬을 때 1차 코일에 흐르는 2차 코일에 흐르는 게 여기에 2A래. 그러면 여기 전력이 얼마니? 이렇게 곱하면 되죠. 얼마? 440W죠. 그럼 여기도 얼마여야 돼요? 440W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만분의 4. 네, 만분의 얼마야? 440. 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1차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해드렸고요.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전달되는 전력이 얼마이겠습니까? 했으니까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이게 변압기야. 하겠어. 이 변압기가 뭘 이용한 거라고? 상호유도. 진짜 너 놓쳤지 새끼야. 저 띠벙한 새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축전기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다른 반을 했는데 우리만 안 하면 일단 심화 안 하죠. 심화? 키를 어디 키를 아니 있어? 그 맥스에 있는데. 엑스엘은 훈세한테 배워. 자, 축전기요. 축전기에 대한 얘기는 그 앞에 있습니다. 자, 축전기는요 8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앞에 축전기에 대한 얘기가 문제는 85페이지에 있고요. 내용 정리는 어디 있냐면 그 앞부분에 있는 70페이지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축전기 파트는 이제 물투에 가야만 배우는 내용. 이 축전기에 대한 원리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는데 얘가 합성 저항 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축전기는 그냥 저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축전기라고 하는 거 축전기는요 말 그대로 전하를 모으는 기계 이 뜻입니다. 전하를 모으는 기계, 이걸 축전기, 우리는 일반적으로 충전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한국말로 배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냐? 이걸 이제 충전기라고 하는데 이 축전기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금속판 두 개를 회로도에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축전기입니다. 이게 축전기. 그래서 이걸 이렇게 회로도에다가 연결을 하면 한쪽은 플러스 전압이 걸리고 한쪽은 마이너스 전압이 걸릴 건데 원래 축전기라고 하는 금속판 두 개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전기가 드러나지 않죠. 왜? 중성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의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원래 금속판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성 상태의 금속판을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얘를 전압을 걸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플러스 쪽에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전자가 당겨와서 얘가 반대편 마이너스 쪽에 가서 꽂혀요. 이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팔에서는 전자를 점점 잃을 겁니다. 얘가 하나 잃으면 여기 하나 가서 들러붙고요. 또 하나 잃으면 또 하나 붙어요. 또 하나 잃으면 또 하나 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총 3개 잃었으니까 플러스 3쿨롱의 전하를 띠게 된다면 얘는 3개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3쿨롱의 전하를 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전체 축전기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결국은 3개의 전자가 움직인 거니까 전체가 3쿨롱의 전하로 충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합쳐서 6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요. 한쪽에 있던
전자를 뜯어서 반대편으로 집어넣어서 한쪽은 플러스의 극을 띄게 하고 한쪽은 마이너스 극을 띄게 해서요. 얘가 요 자체가 건전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축전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축전기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충전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네가 지금 걸어놓은 전압이 10V면 얘가 10V의 전위를 가질 때까지 충전돼요. 됐어? 이거야. 이러한 축전기를요. 우리가 기호로, 회로도에서는 기호로 나타내야 되잖아. 기호로 나타낼 때는 긴 직선, 같은 길이 두 개 이렇게 그리면 이게 축전기야. 됐어? 이 축전기를 이렇게 회로에 연결해 놓은 이런 그림. 그래서 플러스 쪽은 플러스 극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쪽은 마이너스 극이 될 거고요. 됐어? 이렇게 충전이 될 겁니다. 이게 축전기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제 삼성 노트북인데 이 노트북에서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 물론 다양한 것들도 있지만 얼마나 건전지를 오랫동안 쓸 수 있냐? 배터리 용량이잖아요. 됐어?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충전기 안 꼽아놓고도 쓸 수 그 전선 안 꼽아놓고도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충전 용량인데요. 그 충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은 전화를 담고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축전되어 있는 양입니다. 전하를 저장해 놓은 양에 의해서 수명이라는 게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24시간 동안 안 꼽아도 돼요.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럼 얼마나 많은 전화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충전되는 양이라고 하는 Q 전화량. 이 전화량은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CV로 계산합니다. 축전기에 모을 수 있는 전화량은 CV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C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저 축전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 용량이 이렇게 돼요. 자, V가 뭐예요? 이거는 건전지에 의해서 걸어준 전위용입니다. 전압. 됐어요? 네, 그래서 전기 용량에다가 전위를 곱한 만큼이 축전기에 모여져 있는 전하량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면요. 전기 용량하고 전위, 전하량 사이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어떠냐면 전기 용량이라는 거 전하량이 물 속에 담아져 있는 물방울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게 물량이라고 친다면 이 물을 담을 때는 그릇의 크기에 의해서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자, 그 그릇의 크기를 밑바닥의 넓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바닥이 넓은 그릇도 있고 밑바닥이 좁은 그릇도 있죠. 됐어? 그러면 똑같은 높이만큼 물을 담더라도 당연히 A 물통에 담아있는 물의 양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밑바닥이 넓으니까. 맞아.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밑바닥의 넓이, 이 넓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라고 하는 전기 용량이야. 그래서 전기 용량이 클수록 밑바닥이 넓은 그릇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얘는 밑바닥이 좁은 그릇이라서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되게 적어 라는 뜻이야. 알겠어? 이 전기 용량을 결정하는 게 축전기의 구조예요. 구조.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축전기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한다면 실제 담겨져 있는 건 물 높이죠. 됐죠? 이 물 높이가 뭔지 아세요? 전이야, 전이. 좀 잘 보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뭐냐? 부피. 이게 총 물의 양. Q. 이거야. 됐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요. 전위가 똑같아. 그래도 밑바닥의 넓이가 달라. 그래서 이 안에 충전되어 있는 전하량이 달라. 이런 얘기야. 알겠어? 또 밑바닥의 넓이가 똑같다고 쳐. 그래도 물에 채운 높이가 달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물량이 다르죠.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전위라고 하는 건 수위잖아. 전압의 위치 에너지 차이. 그래서 이걸 높이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용량은 그릇의 통의 넓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니?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요.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건 축전기의 구조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라는 얘기죠. 자, 전기 용량은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듣고 그냥 버려. 자소서를 이걸 쓰게 아니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쭉 한번 촛불 구이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이 C는요. 사실은 입실로래.
2분의 S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건데 이게 전기 용량을 결정하는 축전기의 구조적 특성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전자를 뽑아서 반대편에 넣잖아. 그렇죠? 반대편에 넣잖아.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점점 세지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점점 상대적으로 세지는 구조를 갖고 있겠지. 충전 다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됐어. 그랬을 때요. 얼마나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냐? 라고 하는 전하를 모을 수 있는 양은요. 사실은 이 금속판의 넓이죠. 금속판이 넓을수록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수가 많고요. 전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넓으니까 라고 하는 축전기의 넓이에 해당되는 게 바로 S다. 이거예요. 축전기의 판의 넓이. 이게 S예요. 되겠냐? 그래서 넓은 금속판일수록요. 훨씬 전하를 많이 모을 수 있어. 당연해.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의 용량이 크려면 배터리가 클 수밖에 없어. 커야 돼. 이 얘기야. 됐니? 그 다음에 이 D는 뭐예요? 라고 하면 D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야. 이 간격은 좁을수록 좋아. 왜요? 라고 얘기하면 이 금속판이 좁아야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 새끼가 잘 도망가지 않아. 다시 말해 방전되지 않아.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세지기 때문에 잘 잡아당기고 있는 중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간격은 최대한 줄이셔야 되고요. 면적은 최대한 넓게 하셔야 건전지가 더 많은 전하량을 포함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걸 좁게 하다 보면 선생님 붙으면요. 붙으면 새끼야 그건 금속판 하나야. 붙으면 안 돼. 그래서 띄워놓긴 해야 되는데 최대한 가깝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가깝게 하다가 막 붙을 막 말랑하니까 이걸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라고 하면 여기에 다른 물질을 넣는 거죠. 그 사이에 다른 물질을 넣는 거죠. 됐어? 그럼 넣기 전은 이 상태가 진공이죠. 자, 진공이었다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다른 물질을 넣으면 되는데 이 다른 물질, 저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의 간격에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입실론이라고 하는 유전율이 결정돼요. 요게 결정돼요. 입실론이 유전율입니다. 유전율. 됐어. 네, 전하를 당기는 힘 이거예요. 유전율을 결정하는 건데 이때 진공일 때보다 저 안에 어떤 물질이라도 넣으면 유전율은 무조건 커집니다. 됐어. 진공일 때의 유전율을 입실론 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거기다가 진공이 아닌 공기를 넣든 종이를 넣든 나무를 넣든 또 다른 금속판을 넣든 그래서 뭐라도 넣으면 진공일 때보다 이 I의 값이 카파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전율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카파라고 하는 건 유전 상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이 카파 값은 무조건 이거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율이 커져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으면 왜 유전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얘기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으면 됐죠? 여기가 플러스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여기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 실제로 여기에서 전하를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 세져요. 알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는 게 유전율이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 배터리 만들 때요. 집에 있는 충전용 배터리 있죠. 건전지 있죠. 그거 이제 해체해서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그럼 보시면 그 안에 금속판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3V, 1.5V짜리 그 충전용 배터리를 해체해 보시면 거기에 금속판이 두루마리 휴지처럼 말려 있어요. 그래야 면적을 넓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처럼 감아 있습니다. 그럼 금속판이 붙는 거 아니에요? 붙지 않게 그 사이에 기름 종이 같은 게 들어있어요. 판과 판 사이 기름 종이로 놓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를 최대한 줄여놓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충전이라고 하는 걸 하는 축전기의 원리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단위는 패럿 요걸 씁니다. 패럿. 전위의 단위는 볼트, 전하량의 단위는 당연히 플롬
그렇게 쓰겠죠. 여러분이 처음 듣는 단위는 페럿이라는 단위래요. 전기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페럿입니다. 페럿. 자, 근데 이러한 축전기를 연결을 할 때요, 꼬맹아, 축전기가 하나가 아니고 축전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죠. 축전기가 하나가 아니고 축전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죠. 축전기의 직렬 연결과 축전기의 병렬 연결이란 뜻이야. 되겠어? 자, 여기에서는요, C1 3페럿짜리 쓴다. 사실은 페럿 단위는 어마어마하게 커서요, 실제로는 마이크로페럿을 씁니다. 그래서 네, 자 C2는 6페럿이라고 치자. 이런 식이야. 여기 C1 3페럿, C2 6페럿 이런 걸 썼다고 치자. 여기 18V 뭐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이렇게 연결했다고요. 동건, 잠오지. 근데 왜 힘이 없어? 자, 이렇게 써. 이렇게 쓰는데 꼬맹아 여기서 잘 봐. 어쨌든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고 이쪽이 뭐가 연결되어 있어? 마이너스. 그럼 어떤 일을 발생하는 줄 알아? 실제로는요, 이 축전기가 여기서 전자를 뺏어서 이쪽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 이쪽이 실제로 전자를 잃는 플러스 8이고요. 이쪽이 실제로 뭐야? 전자를 얻는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새끼들은 이거는 아무 역할을 안 해.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한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축전기 두 개를 연결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의 간격을 벌린다는 뜻입니다. 벌린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축전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 사이의 간격이 요만큼의 D였는데 이게 역할을 못하니까 이 간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D'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열나 넓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그러면 이 D가 커지면 전기 용량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전기 용량은 얼마짜리로 되는 건데? 라고 하면요, 얘는 축전기를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합성되는 값을 줄여야 돼요. 합성되는 값을 줄이는 더하기. 어떻게 하면 돼? 저항 연결에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 구하는 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을 다시 역수한 값이 실제의 전기 용량이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얼마? 2페럿짜리의 전기 용량을 가지고 있는 축전기를 연결한 꼬라지밖에 안 돼. 알겠어? 그러면 여기가 18V이니까 됐어? 18V이니까 여기 전체가 충전되는 게 얼마냐? 라고 하면 2페럿에다가요 18V를 곱해보시면 얼마? 36쿨롱의 전하가 됐어? 충전됩니다. 자, 그럼 36쿨롱의 전하가 충전된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여기에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여기가 몇 쿨롱입니까? 여기가 몇 쿨롱이 돼요? 전체 36쿨롱의 전하를 충전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여기에 몇 쿨롱? 얼마? 플러스 30. 여기가 요 두 개가 36쿨롱이 축전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얼마? 36쿨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여기가 36, 여기가 36이라고 해서 전체가 70이에요. 이러면 병신이야. 알겠어? 그냥 이 자체가 36이야. 근데 꼬맹아 잘 봐. 그러면 각각이 36이 된다는 거 인정. 왜? 2판하고 2판만 쓰는 거니까. 2판은 있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선생님 얘는 중성이에요? 아니요. 얘가 플러스를 띄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얘가 플러스 36쿨롱이면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36쿨롱의 역할을 해줘. 여기가 마이너스 36쿨롱이면 여기는 정전기 유도에서 얼마? 플러스 36쿨롱의 역할을 해줘. 그래서 각각이 그냥 36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면 Q1은 C1, V1이거든요. 여기가 36이라며. 근데 실제로 여기는 얼마? 3페럿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 얼마? 12V야. 얘는요. Q2는 C2 곱하기 V2거든요. 이게 36이야. 그러면 이거 얼마야? 6이지. 그럼 이거 얼마야? 9야. 그래서 합치면 얼마가 나는 거야? 6만이에요? 6, 6이구나. 와. 대박이다. 6, 9, 36이었는데? 바뀌었네. 언제 바뀌었어? 바뀌었네. 그래서 실제로 18V가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나눴을 때 어떻게 나눴었어요? 전기 용량이 얼마였니? 1대 2였지. 근데 전압을 쓰는 건 어떻게 썼어? 얼마로 썼습니까? 2대 1로 썼죠. 됐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자, 이 새끼는 어떻습니까? 면적이 넓어지는. 네. 얘는요. 이렇게 연결하면 그냥 이 느낌이야. 축전기판이 뭐해지는 거야?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뭐 해줘야 돼? 커져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합성 전기 용량을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낱낱이 더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저항 연결을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3이고 얘는 6이니까 합해서 얼마? 9페로짜리 전기 용량을 가지고 있는 축전기를 제가 사용해요. 이런 뜻이야. 됐어? 자, 그러면 얘는 Q는요. CV니까요. 여기가 9야, 여기가 18이야.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거 얼마야? 160이에요. 됐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 나는 Q1은 C1, V1이야. 됐죠? 네, 이때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162를 누가 얼마씩 충전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이거 병렬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8V면 이 새끼 얼마입니까? 18V야. 그리고 얘 전기 용량이 얼마예요? 3이에요. 그게 너 얼마? 되겠어? 네. 여기는요 라고 하면 6 곱하기 18이니까 얼마입니까? 8 나와요. 그래서 합해보세요. 나오죠?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충전돼. 되겠죠? 얘 충전기에 돌려요. 이해되나? 네. 하겠나? 이런 느낌. 그죠? 얘 충전기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요거 가지고요 잠깐만 문제 풀죠. 그리고 파동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떤 거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각하는 문제를 저하고 하죠. 자, 85페이지죠. 85페이지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이야. 2, 3, 4, 5. 동건이 맛있는 사탕 갖다 줄 테니까. 자꾸 야하게 가슴 만질래? 자식이. 그치. 뭐? 재원이 뭐? 저도 없어요. 사탕? 너 어땠어? 아까 양보했어요. 누구한테? 임꺽정 새끼 저거 아가 거를 자 얼른 해. 보통 안녕. 한번 했던 것 같아. 물을 마스터해야 되겠어. 나 이거 물원 내용으로 내렸어. 여기 좀 물어 내렸어. 새로운 배우죠 제가. 지금 투자를 생각하는 이게 그건가? 저거. 그 마이크를 이렇게 마이크를 투자 생산. 내 유죄로 이거 진공 투자. 그거는 이제 489 씨가 몰랐어. 연서가 사탕을 삥 뜯어놓고 안 먹어. 집에서 먹겠지. 마스크 먹기 싫어.
그럼 뭐몇번 풀려보지? 다양하지. 훨씬 낫지. 이거는 일반적인 데서 사기 힘든 거야. 뭐야? 어떤 거요? 미니요? 쌤, 그 미니요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올리고요. 이번 순서는 완벽했을 뻔. 감사합니다. 강호, 넌 나 잠깐만. 너 나와. 예. 넌 맞을 때가 됐잖아. 일로 와. 저거 그것 때문에 영재 교육시. 잘 다녀와. 너도 인천 쓸 거야? 너는 영재교 시험을 볼 거야 안 볼 거야? 이건 선택이야. 뭐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거 없어. 보내는 게 낫다. 안 봐도 돼. 보는 게 낫지. 나도 뭐 연습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시간을 엄청 밀도 있게 써야 되는 거라서 각오하고 인터뷰 보도록 하자. 우리 학원은 되게 자율적이야.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그래서 강우가 예. 3월 31일부터 모의고사. 예. 3만 원이야 한 번 볼게요. 모의고사 봐야 되고 너는 승배 한과랑 자소서 필요해. 이거는 작년 거야. 지금 준 건 다 작년 거예요. 아직 올해 게 안 떴어요. 그래서 작년 틀 대충 보면 별로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과형 추천서 둘, 세종은 하나. 아니 세종이 아니고 인천 하나. 응? 아 인천을 뺀 나머지는 다 두 개고요. 경기만 세 개. 세줄 어디가? 경기가 좀 까다로워. 경기가 추천서 세 개를 받아야 돼서 까다로워. 플레이. 나머지는 두 개. 근데 인천이 하나라서 인천이 조금 편하네요. 그래서 인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 써도 들어보는 건 없어요. 똑같대요. 응. 근데 근데 그 인천 그거 집필고사를 한 개만 보는 거. 한 개만 본다는 게 뭐야? 그 과학, 수학 중. 작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해마다 유형 조금씩 바뀌어서 작년에는 그렇게 바꾸고 그 작년도에는 다 바꿔요. 그리고 과거랑 똑같이 자소서를 탈탈 털었어요. 원래 영재가 자소서를 안 털거든요. 근데 인천이 자소서를 탈탈 질문했어요. 반칙이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이제 마지막 3차는 유형이 좀 다양하게 바뀌어요. 이게 인천이 제일 낮은 거예요. 여기 안 그래요. 영재는 낮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늘 위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굳이 레벨을 나눈다면 서울, 경기, 한가영 다음에 나머지 학교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다들. 그래서 시험 문제 똑같아요. 쌤 보통 한 학교에서 매우 탑월은 한두 명 정도만 퍼센트가 있어요. 자소서를. 선생님들이 몇 %인 아이들을 매우 탁월을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요. 영재고 혼자 지원하면 무조건 무조건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몇 %냐에 따라 한 명의 추첨서를 쓰더라고. 얘는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가장 찐따예요. 그러면 5, 6라고 하겠죠. 그럼 아함이랑 추천서 받는 쌤을 따로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쵸? 무료 쓰면 그냥 탈락하는 야, 그 두 명 중에 전교에서 선생님 찾는 게 그렇게 어렵니? 거. 나 지금 그거 했네. 쓸사람 둘 다 써달라고 책 추천 받고 그 뭐지 상담했던 쌤이 둘 다 똑같아가지고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근데
4월 1일부터는 심야. 네. 4월 1일 만우절인데. 우리 4월 1일 날 이사 가는 거였죠. 네. 거기 가면 스터디 카페 되게 잘 해놨어요. 간식이 있어요. 잘하죠. 아 스터디 카페인데. 너 고추근해. 좀 잘라야겠다. 네. 하루에 헛소리 할 때마다 1mm씩 자른다니까. 그래도 이번에 뭐 승진쌤. 이번 좀 그래도 딱 미쓰리 뭐라는 거야? 뭐 승진쌤이 뭐? 딱밤. 아 승진쌤은 딱밤 때려? 딱밤 그 소리가 이렇게 때리면 여기 다 퍼져요. 1분씩. 그래서 애새끼들이 머리가 나빠지는구나. 동건이가 1위거든. 제가 2위예요. 많이 맞은 좀 승리. 많이 아함이가 3위예요. 그래서 그런지 동건이가 머리를 맞으면 맞을수록 소리가 점점 더 청량해지고 있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있고요. 선생님. 소리의 청량함이란 뭘까? 진동수에 뭐가 바뀌는 걸까? 음색. 음색이 바뀌는 걸까? 네, 맵시 아니야? 음색이 그 음색이 맵시야. 맵시. 음색이 맵시라고. 네. 하영. 맵시. 했어. 네. 선생님의 설명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이건 했지만 문제 안에서의 내용들을 또 보셔야 되죠. 어차피 한 김에. 윤서 잡았니? 몇 번 풀고 있어? 어? 아니 너 몇 번까지 봤냐고. 푸는 번호를. 다 왔어. 오케이. 자 2번 가죠. 그림과 같이 전압이 30V로 일정한 전원에 저항값이 6옴짜리 저항 3개와 저항이 15옴이 저항, 그 다음에 전기 용량이 1 마이크로페럿입니다. 마이크로페럿으로 계산하면요 나오는 전하량이 쿨롱이 아니고 마이크로 쿨롱으로 나와요. 그래서 물어본 게 마이크로 쿨롱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됐죠? 충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의 최대값은 몇 마이크로 쿨롱인지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요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선생님은 축전기만 그러는 상태인데 실제로는 저항과 축전기가 같이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회로도에서의 저항의 역할은 뭡니까? 회로도에서의 저항의 역할은 배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네 나눠주는 역할을 저항이 하는 거야. 직렬 회로에선 전압을 나눠주는 거고요. 병렬 회로에선 전류를 나눠주는 역할을 저항이 한다. 저항의 역할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60, 63개짜리가 병렬 연결되어 있죠. 합성저항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같은 저항끼리만 연결되어 있으면 저항 하나의 개수로 나누시면 합성저항 나와요. 그럼 60 나누기 3이니까 여기는 합성저항이 얼마짜리? 25짜리야. 되겠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냐면 물리는요. 내용도 알아야겠지만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배우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배웠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문제를 보는 관점은 문제에서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몇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서 먼저 풀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봐.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는 25짜리 저항이 하나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쪽에 축전기하고 저항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저항만 봐요.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도죠. 여기 15짜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되겠어? 이거야. 이 회로도는. 결국은 이거야. 되겠니?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걸려있냐면 30V가 걸려있는데요.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도에서는 저항의 비율만큼 전압을 나눈다고요. 그러니 여기에서 얼마? 20V, 여기서 얼마? 10V의 전압을 쓰게끔 얘가 배분해줬다 이 뜻이야. 근데 10V를 쓰는 이 회로도에 축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럼 무슨 말이야? 얘는 10V의 전이만큼만 충전할 수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Q는 CV인데 여기서 V 값이 10V로 결정돼. 이 얘기야. 이해되겠니?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저 축전기는 30V까지 충전되지 않습니다. 10V만 충전됩니다. 알겠어? 그리고 얘 전기 용량이 얼마냐면요. 전기 용량이 1 마이크로페럿이에요. 그래서 곱하시면 이거 얼마? 10 마이크로쿨롱의 전하로 충전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어? 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안 걸 머릿속에 잘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그림은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의 두 극판 사이의 간격이 D, 전기 용량이 C인 평행판 축전기로 연결해서 완전히 충전한 모습인데요. 오맹아, 축전기는요. 충전될 때까지만 전하를 움직여. 충전이 끝나잖아. 그 회로도의 전류를 못 흐르게 막아버려.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전기 용량이 C인 평행한 축전기를 이용해서 완전히 충전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렇게 충전이 끝났어. 충전이 끝나면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전기 용량이 C고요. 요 간격이 D고요. 여기 회로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얘를 충전을 했으니까 여기 건전지가 V니까 여기 전압도 V까지 충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얼마냐면 Q는 CV만큼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상태야. 자,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연체로 두 극판 사이의 간격을 D로, ED로 늘리기 위해 필요한 일은 얼마이겠습니까?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저하고 뭐 하나 봐요. 축전기가 있어요. 이 축전기가 있는데 이 축전기를 무조건 D의 간격이었던 아이를 ED의 간격으로 무조건 벌리는 겁니다. 됐어? 네,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의 간격을 벌릴 겁니다. 제가 D에서 ED로 무조건.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스위치를 연 상태로 벌리고 한 번은 스위치를 닫은 상태로 벌린다는 얘기야. 이게 달라. 이거 보여드릴게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지금은 스위치가 열린 상태니까 열린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위치를 연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야? 아니 어이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연체동물. 이렇게 쓰는 거야? 스위치가 연체로 열어놓은 채, 연체. 띄었으니. 아, 띄워야 돼? 예. 열어놓은 채로 아프다. 연체. 연체 아, 이렇게 안 써? 맞을 왜 이렇게 이상해? 연체. 안 써, 이렇게? 아니 물어본 거잖아. 답을 해! 연체 안 돼? 그냥 열린 상태라고 아, 열린 합시다. 상태라고 쓴 거야? 오. 젠장, 국어 어려워. 열린 거. 아, 훨씬 자연스럽네. 네, 이런 거야. 저는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맞춤법을 계속 틀리거든요. 사실 맞춤법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워요. 너네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 맞춤은 엄청 잘해요. 나는 엄청 못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답장 쓰고 이럴 때 글 맞춤법을 다 틀려서요. 빨간 줄 나오면 아 이거 틀렸구나 그래서 고쳐요. 자, 열린 상태, 닫힌 상태로 벌려볼게요. 얘네는 둘 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D에서 ED로 벌리는 건데요. 자, 꼬맹아. 이렇게 열어놓으면요. 이제 더 이상 이 전압의 영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얘가 변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바뀝니다. 대신에 열어놓으면 전압은 변한다. 됐어. 대신에 여기가 이 쿨롱의 전압을 모았어. 그러면 얘를 연체로 이걸 벌리잖아요. 이 축전기의 안에 있는 전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전자를 뽑아서 갖다 넣을 수가 없거든. 전하는 고정이야. 그래서 Q는 일정해. 이게 닫힌 상태는 거꾸로야. 닫힌 상태는요. 이걸 이렇게 닫아놓으면 계속 얘가 V의 전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됐어? 그래서 닫힌 상태로 벌리면 전압이 변하지 않고 일정해요. 됐어? 대신에 전하량이 변합니다. 자, 봐. Q는 CV인데요. 됐죠? 이거를 연 상태로 내가 얘를 벌릴 때 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선행에서 변해야 되는 게 C입니다. 전기용량. C는요. 입실론의 D분의 S거든요. 근데 얘가 D였다가 뭘로 바뀝니까? 2D로 바뀌어요. 맞아? 그럼 뭐가 바뀌니? 전기 용량이 2분의 C로 바뀌어요. 처음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이 줄어요. 전기 용량이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 상태로 가면 얘가 2분의 1 C로 바뀌어요.
근데 얘가 일정합니다. 됐어요. 네. 자, 얘가 변하지 않고 얘가 V로 일정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충전될 수 있는 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 C로 2분의 2의 CV로 바뀌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CV였던 게 이제 절반으로 줄어요.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근데 실제로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변하니까 얘가 변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변해서 여기 전하량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야 돼. 열면 얘가 안 바뀐다 그랬잖아. 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얘가 반으로 줄어. 그럼 얘를 일정하게 해야 되니까 전압으로 어떻게 될 거야? 2배 커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 알겠어? 열리면 이렇게 돼. 그럼 닫히면 어떻게 되냐? Q는 CV인데 여기에서 얘는 2분의 1을 줄잖아. 됐어? 근데 닫혀 있을 때 아까 열릴 때는 이게 일정하다 그러지. 닫혔을 때는 이게 일정해. 됐어? 그래서 이게 V야. 그럼 모아 있는 전하량은 얼마가 돼? 2분의 1 CV로 이 값이 절반으로 줄어.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뭘 고정시켜야 되는지 정확하게 봐라. 열린 상태에서는 전하량이 변하지 않고 전위가 바뀐다. 알겠니?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볼게요. 자, 스위치를 연체로 두 극판 사이의 간격을 2분의 1 D로 늘리기 위해 필요한 일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일을 물어봤는데요. 여기가 Q고요. 여기가 V요. 전하량과 전위 사이의 관계. 전하량과 전위 사이의 관계. 이거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게 뭘까요? 그 전기 에너지. 기울기는 전기 용량. 맞아? 에이씨. 네, 그렇죠. 그쵸? 그럼 네. 항상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니까 v분의 q잖아요. 이게 nC죠. 됐죠? 그러면 이 민넓이는 뭘까? 그게 에너지. 네. 우리가 얘기했죠. 전기 에너지는 전위에다 전하량 곱한 거야. QV. 맞냐? 이때 Q만 대문자로 써온 부분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넓이가 바로 전기 에너지인데 축전기에서는 전기 에너지에서 전기 용량이 비례관계를 가져주고 있으니까 이 넓이가 삼각형이야. 그래서 2분의 1 QV가 전기 에너지야. 되겠냐? 2분의 1 QV가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라고요. 근데요. 전기 에너지 축전기에서는 2분의 1 QV로 구해. 근데 꼬맹아, 너네가 뭐라 했어? Q는 CV라며. 그러면 Q 자리에다가 CV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뭐야? 2분의 1 CV 제곱. 이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왜? 왜? 아니, 아니요. 자, 그럼 V는 뭐냐? V는 뭐냐? V는 C분의 Q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뭡니까? 2분의 1 10분의 큐죠. C분의 Q 제곱으로 써도 된다고. 알겠어? 이게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축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얘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C가 아니고 뭐로 바뀐다고요? 2분의 1 C로 바뀐다고요. 맞지? 네. 그러니까 요 C 자리에다가 2분의 1 C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전기 에너지가 2분의 1에다가 이거 2분의 1 C고요. 얘는 얼마예요? 2V죠. 그럼 얼마가 되냐? 2CV. 여기서 첫 번째 전기 에너지를 얼마로 하라고 했어? 그런 거 없네요. 전기 용량이 C인데 전기 용량이 2분의 1 C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가 된다고요? (2분의 1) 곱하기 C 자리에 2분의 1 C 집어넣어야 되고요. V는 2V죠. 그러면 그거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V 제곱이죠. 맞아요? 네.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Q는 CV 제곱. 맞잖아요. 여기서 V가 불법이에요? 아니요. 합법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충전된 값이 얼마가 돼요? 얼마가 되니? 15이 제곱이 되네요. 됐어.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충전된 상태인데 지금. 충전된 상태, 전하량 일정. 그러면 Q. 원래 상태 에너지에서 나중에 해줘야 되는 일이 얼마냐는 거죠. 네. 지금 얘는 전기 에너지 이만큼 갔죠? 그럼 원래는 얼마 가지고 있었어요? 2분의 원래는 2분의 1 CV 제곱이죠. 그러면 2분의 1 CV 제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CV 제곱의 에너지를 갖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2배 커져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일을 해줘야죠. 얼마만큼? 여기에다가 2분의 1 CV 제곱만큼 일을 해줘야 CV 제곱이 되겠죠. 알겠어? 그래서 더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은 요만큼이에요. 그걸 얘기한 거야. 알겠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그린 가와 나는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지에 평행판 축전기 A와 B를 각각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A, B의 극판의 면적은요, 각각 S하고 ES이고 두 극판 사이의 간격은 뒤로 갔다고 치자라는 얘기입니다. 면적이 크면 전기 용량도 2배가 크겠죠. A에 충전된 전하량은 Q0, 저장된 에너지를 W0라고 할 때 B에 충전된 전하량과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해봐 라고 하는 건데요. Q는 뭐예요? CV죠. 됐어. 이때 우리는 가쪽 것만 볼게요. 가쪽이 이렇게 될 때 이 C는 뭐예요? 입실론에 D분의 모일 때 S일 때 값을 C라고 하자.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나를 볼게요. 나는요. C는요. 입실론에 D분의 V인데 이 D는 그대로예요. D분의 S인데 S가 얼마예요? ES죠. 그러니까 얘 전기 용량을 C라고 하면 나에서의 전기 용량은 얼마로 가면 돼? 2C. 이렇게 가면 돼. 알겠어? 2배 커지는 거니까. 자, 그래놓고 같은 전위에 연결했어. V. 그럼 여기에 충전된 전하량을 Q0라고 한다면 여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얼마야? 이 Q0로 보면 되겠네. 뭐 이런 느낌이야. 이해돼? 신재원, 이해돼 안 돼? 되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였어? 2분의 1 QV. 알겠어? 가에서는 Q 값이요. 저만큼이에요. CV. 거기다 V 곱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2분의 1 CV에 V 한 거. 그래서 V 제곱. 이게 가에서 저장된 전기 에너지. 그걸 여기서 W 제로라고 하겠대. 그럼 나에서는요. 2분의 1 곱하기 Q 자리에 요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2CV. 거기다가 V 곱하면 되잖아요. 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가에서 저장된 전기 에너지의 몇 배가 되니? 2배가 되죠. 그래서 EW0 이렇게 됐다.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우리가 했던 거. 가와 나는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에 전기 용량이 C 평행한 축전기 2개를 직렬과 병렬로 연결. 가와 나에서 한 개의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각각 몇 대 몇으로 보면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자, C자리가 2개 있어요. 합성 축전기의 양 얼마? 얘 C, 얘 C. 그럼 전체는 몇 C? 2분의 1C. 됐어. 2분의 1C. 그러면 Q는 CV니까 얘가 2분의 1C로 바뀌고 이건 V야. 그러면 전체 전하량은 얼마야? 2분의 1 Q야. 맞아? 네. 그리고 Q1은 C1, V1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얘는요. C값이 똑같아요. 됐어. 네. C값이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네. 얘는 전압을 어떻게 해요? C의 크기만큼 나눠갔는데 C의 크기가 1대1이죠. 그럼 전압을 어떻게 돼요? 1대1로 나눠갔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2분의 1 V 써요. 여기서 2분의 1 V 써요. 이런 얘기야. 됐어? 전체를 Q만큼 저장을 한다면 여기서 저장한 거 얼마? Q. 여기서 저장한 거 얼마? Q. 같아야죠. 맞아?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요거 하나가 가지고 있는
i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q 요만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어? 그게 얼마인데? q1은 불러 얼마야? c v가 얼마야? 2분의 1 v 요만큼이 직렬일 때 한 판이 가지고 있는 전화량이야. 이해해? 하겠어? 오케이. 병렬이요. 병렬일 땐 c자리가 두 개 있죠? 네, EC죠. 그래서 Q는 CV인데 이 C가 EC라고 그리고 전체 전압이 V라고 그러면 전체 충전된 전화량이 ECV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잖아. 됐어. 근데 얘는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를 여기에서 절반 여기에서 절반 전하를 충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체가 20V면 요거 하나가 저장하고 있는 게 얼마야? CV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 맞아. 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가 요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CV. 얘는 요판 하나가 가지고 있는 건 2분의 1 CV. 그럼 몇 대면? 1대 4.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충분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선생님하고 잠깐만 볼게요. 자, 우리요 실제로 마이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이나믹 마이크랑 축전 마이크 요거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축전기를 이용한 마이크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걔는 앞전 압력에 의해서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옛날 쓰는 마이크 옛날에 쓰는 마이크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자기유도 이용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동판에 여기 NS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선을 연결해 놓은 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스피커랑 연결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된 게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된 게 마이크라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동건이가 선생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 근데 소리는 종파잖아. 그래서 밀고 당기고 하잖아. 그 힘에 의해서 얘가 밀렸다 당겼다 이질을 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자석이에요. 도선을 감아놓은 금속판에 가꿔졌다 멀어졌다 가꿔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뭐가 일어나니?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 그래서 그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여기서 뭐가 그러겠니? 전류가 흐르는 거지. 왜냐? 그래서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이 마이크가 원래 마이크의 형태. 그래서 이걸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ESR이에요. 얘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충전되어 있는 충전기야. 축전기인데 그래서 네가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질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축전기에서 요 간격 D예요. 이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거 합니다. 됐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원장치에 연결되어 있는데 Q는 CV거든요. 근데 C는 입실론의 D분의 V거든요. 납득하냐? 이때 간격이 좁아지면 전기 용량이 뭐해지니? D분의 S 아니? S 아니야? 알아! 부드럽게 얘기해! 애가 기죽잖아. 얘가 없는데요. 여기잖아! 누가 이 간격이 줄잖아? 그러면 이 C값이 뭐여져? 갑자기 커져. 그러면 이 C값이 1이었다가 2로 커지면 전압은 계속 1V 1V인데 그래서 모아지는 전기 용량이 1이었다가 갑자기 얼마로 돼? 2로 돼. 맞아? 그러면 갑자기 네가 얘기를 해서 이 간격이 좁아지는 순간 저쪽으로 전화가 확 하고 밀려. 그래서 모여. 그러다가 벌어지면 다시 흩어져. 모여. 흩어져.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2쿨롱이 됐다가 1쿨롱이 됐다가 2쿨롱이 됐다가 1쿨롱이 됐다가 그러면서 전자가 밀렸다 왔다 이질을 한다고. 그게 전기 신호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 밀리는 횟수 됐어? 움직이는 그 간격 이거에 의해서 진동을 감지하게 되는 거야. 알겠냐? 네. 이걸 하고 있는 게 요즘에 하고 있는 마이크의 형태예요. 축전기 마이크. 근데 이게 요즘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저거 있죠? 터치패드. 그게 다 이겁니다.
그래서 터치패드가 다 이 형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간격 변화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눌렸는지를 알아서 입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그러면 그림은 평행한 축전기를 이용해서 만든 마이크의 모습을 나타내고 두 극판 중 진동판의 소리의 압력에 따라서 위아래로 진동합니다. 전동판이 위로 이동할 때, 위로 이동한다는 얘기는요, 간격이 넓어져요. 그러면 C가 줄어들죠. 그럼 Q 값도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위로 이동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기억, 전기 용량은 증가합니까? 아니요. D가 커지면 전기 용량 감소합니다. 니은, 두 극판 사이의 전압은 일정하다. 네, 이건 전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전압은 변하지 않습니다. D은, 축전기에 충전된 전화량은 감소합니다. 왜? C가 줄어드니까. 알겠어. 이렇게 되죠. 됐죠?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 물 마시고. 네, 물 마시고 오자면 돼요. 아가야! 얼른 마시고 와! 옆반의 홍보. 1이 없어졌는데? 네? 1이 없어졌어. 일이 없다. 1이 없다고? 네. 이 프린트 1이 없어. 네, 거기를 안 했어요. 자, 이제 3번표. 물좀 마시고. 내가 더 우리 많이 갔다 왔잖아. 저도 마시고 싶었는데 한 명이 가서 참았는데. 빨리 갔다 와. 감사합니다. 쌤 사랑해요. 제가 더 마셔야 돼. 빨리 갔다 오라고! 말 시키지 말고! 저는 또 어디가 아가 좀 새끼. 윤서, 너 자꾸 힘없는 그런 얼굴빛 하고 있을래? 어? 소도 잡아먹을 나이에 3박 4일을 놀아도 눈이 멀쩡할 수 있는 나이에 졸려 같아서 저거지. 꺼져 이씨. 도토리 부족이라는데. 오 천체 물리학 가서 배우면 안 돼요. 빨리 들어가. 소리 좀 하자. 아하 배우고 강호, 너는 오늘 쉬면 남지 말고 그냥 가. 잘 가. 심야 왜 남아? 너도 안 해보잖아. 난 안 해보. 자, 바보들. 자, 시계 방향 뽀뽀 한번 하고 수업. 순서대로 와, 시계 방향으로. 네? 자, 시계 오른쪽으로 돌아. 시계 오른쪽으로 온다. 오른쪽으로 돌아. 시계가 어떻게 돌아? 시계 안 돌아요. 그렇구나. 멈춰. 아, 우와! 시계 반을 되는 거 와, 같아. 참교정. 시계 반을 되는 거 같아. 아, 뭐라고? 바늘이 도는 거 같아. 시계 바늘이 도는 거지. 아 시계는 안 돌아서 이제. 아, 시계는 안 돌고 시계 바늘이 도는 거구나. 하늘에 축이 진짜 돋네. 과학고 새끼들. 자, 가자. 볼게요. 이제부터 선생님하고는 3권 파동합니다. 신난다.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이제 정기 파트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정리해봐 드린 거고요. 이제 물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입시를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건 3가지 챕터죠. 그 중에 하나가 역학이라고 하는 덩어리 큰 거. 그거 우리 방학 때 연습해서 끝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우리가 했던 게 전기라고 하는 파트였어요. 그거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과 4월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파동입니다. 지금 물리원을 지금 막 시작한 친구들도 전기하고 파동은 물투 내용까지 쭉쭉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4월 말이 되면 격차가 없습니다. 걔네들 역학은 방학 동안에 투에 대한 얘기도 했거든요. 원을 까먹을 수 있지. 근데 전기 평가 범위가 어떻게 전기평가 범위는 오늘 배운 여기까지죠.
축정기까지요? 축전기 안 들어가요. 축전기하고 그 다음에 상호 유도는 안 들어가고요. 전기는요? 네, 아니요 역학하고 전기요. 역전. 네. 앞부분부터 누적이죠. 물리는 누적을 시키지 않으면 문제 낼 게 없어요. 까먹어. 화학도 무조건. 그러니까 단우적이야. 그랬어. 생명이 진짜 빨리 되게 돼. 생지. 완전 맞아요. 되게 격하게 그게 흘렸네. 왜 생물하고 왜? 지구는 누적이 안 돼요. 아 누적 아니야? 뭐 물리는 누적을 안 하면 내가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낼 게 없어가지고. 올림 수준. 올림 수준으로 확 내버리는 수가 있어. 후진세 스타일로. 후진세 스타일로. 쌤 상수 다 빼버려요. 상수 하나 없어 그냥 문제로 상수 하나도 없이 아니, 근데 트랙이 9.8 높게 움직이는 빠져볼래? 트랙이 움직이는 문제. 트랙 움직이는 건 진짜 그게. 그 레전드였어 진짜. 자, 트랙이 움직이는 거 뭐야? 그 후진세 이렇게 이제 공이 트랙 이렇게 360도 도는 트랙을 이렇게 구르는데요. 트랙이 트랙이 힘으로 같이 움직여요. 공하고 아, 공도 움직이고 트랙도 움직여요. 난 그런 문제 안 풀어. 자, 다행. 그게 기출 문제예요. 그 트랙. 차 위에 트랙 올려놓고 트랙 위에다가 공을 굴리는데 차가 움직이는 트랙 위에 심지어 중간에 공이 떨어져 이렇게. 아, 이런 문제도 냈었어? 허진 쌤은 원래 성격이 안 좋아서. 되게 성격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선생님 성격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냥 성격이 연락이 왔어요. 자, 가자. 이제부터 선생님하고요. 네, 파동인데 파동 중에서 2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파동 파트가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죠. 자, 32페이지부터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봐 드릴게요. 그러면 문제를 42페이지부터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앞에 축전기 파트랑 상호 유도는 숙제를 안 내드릴 거예요. 자,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 자, 그러면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파동에 대한 거는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은찬아. 파동. 얼마나? 얼마나? 기억에 남아있어. 거의 없네. 아. 그래도 에프란도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블랙스. 우리 은찬이 수준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미안 나지. 네, 그럼 파동 안 배웠다 생각하고 해보면 되겠네요. 그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하죠. 파동이 뭡니까? 라고 하면 지금 물어온 애들도 파동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자, 그 친구들한테 중학교 때 배웠던 파동 기억나니? 라고 물어봤는데 겸손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억이 안 나는지 물어봤더니 때가지고. 정말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정선이 그래도 물을 때 해서 알고. 자, 그럼 보죠. 연필 파동이 뭡니까? 라고 하면 파동? 이게 파동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파동입니다. 자, 파동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 그 진동이 뭐 하는 거야? 퍼져나가요. 와이파이처럼. 됐어? 와이파이처럼 옆으로 퍼져나가야 파동입니다. 됐어? 얘가 퍼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만 진동하면 이건 진동이라고 하지 파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파동은 진동이 퍼져나가는 형태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파동을 만든 지점을 뭐라 그럽니까? 이걸 파원이라고 해요. 됐어? 그래서 진동이라는 건 파동에서 아니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뭐 하는 거니? 퍼져 나가는 현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 그 한 지점이 파원이죠.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 나가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파동이라고 한다. 퍼져나가지 않으면 그냥 진동이라고 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파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미친 듯이 배웠습니다. 파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금 들리는 뭐? 소리.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 물결,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이들이죠. 되겠어? 자,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갈 때요. 이 진동이 퍼져나가는 걸 도와주는 물질들이 있죠.
그 물질들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매질. 이걸 매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리라는 건 보편적으로 어떤 매질을 통해 전달됩니까? 공기.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소리는요,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냐, 아니면 공기가 없는 진동도 진공 상태에서도 전달되냐? 진공에서 안 되죠. 중국에서 안 되죠. 그러니까 소리라는 진동은요, 어떤 매질이든지 매질의 도움을 받아야만 전달되죠. 매질이 없으면 전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달에 가서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너네 귀에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자, 지진은요, 지진을 전달하는 매질이 뭡니까? 땅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요, 그 바로 땅 위를 날아가는 새는 직접적으로 지진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어? 자, 물결은요, 뭐고요? 물이라는 매질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치더라도 육지에 있는 사람은 그 파도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됐어? 네, 빛은요? 얘는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간지. 됐어? 그래서 옛날에요, 빛이 파동이냐 아니냐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매질이 없는 상태로 전달되거든요. 그 빛을 뺀 나머지 모든 파동은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의 과학자들은 파동이라는 건 반드시 매질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빛이라는 아이는 매질 없이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파동이 맞아? 라고 하는 걸 불붙이게 된 거죠. 알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도 있고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도 있잖아요. 이러한 파동을 우리가 뭐한다? 분류한다. 이렇게 파동을 분류할 때 분류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막 배운 뭡니까? 매질의 유무입니다. 전달될 때 매질이 반드시 필요하니 아니면 없어도 되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위에 있는 빛을 뺀 나머지 모든 파동들은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파동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거를 탄성파라고 한다. 자, 근데 요즘은 용어가 바뀌어서요, 탄성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역학적 파라고 한다. 그러니까 빛도, 아니 소리도 지진도 물결도 역학적 파입니다. 됐어? 근데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애가 있더라, 없어도 전달되는 애, 그걸 우리는 탄성파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비탄성파라고 하거나, 또는 이 형태로 전달되는 아이가 빛을 포함한 전자기파라서 얘를 전자기파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 같은 말이다. 되겠어? 그래서 파동을 분류할 때 기준은요, 매질의 유무입니다.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냐 아니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냐, 요거고요. 또 파동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실제로요, 여기서 생긴 진동이 A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B까지 전달해 오잖아요. 이때 파동 에너지가 이동한 방향은 A에서 B 방향이죠. 그러면 A에서 B 방향으로 파동의 에너지가 올 때 여기 있는 매질은 어느 방향으로 진동했어? 라는 거거든요. 됐죠? 그때 에너지가 가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하면서 진동을 전달해주는 파동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가 가야 되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도 있어요. 맞아. 그 중에서요, 에너지가 나아가는 진행 방향과 매질이 떨리는 진동 방향, 이 두 개의 방향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그 방향이 나란하다면 뭐라고 할 거다? 이걸 종파라고 할 거다. 기억나니? 이 두 개의 방향이 수직하다면 난 뭐라고 할 거다? 횡파라고 할 거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종파와 횡파를 배운 거죠. 그 종파와 횡파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사이에 이루는 각도였어요. 됐죠? 그랬을 때요, 파동 중에서 종파의 형태를 띠는 거 딱 3개밖에 없죠. 말해. 소리. 네.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음파라고 합니다. 됐어? 자, 우리가 듣는 소리를 음파라고 하는데, 소리는 소리인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돌고래만 듣는 소리도 있어요. 그걸 뭐라 합니까? 초음파. 어쨌든 얘네들은 음파니까 다 종파입니다. 됐어? 근데 종파의 형태를 띠는 게 하나 더 있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뭡니까? 피파입니다. 이렇게 3가지만 종파고요. 그걸 뺀 나머지가 다 뭐다? 횡파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뺀 나머지 지진파 중에서 누구? S파 그리고 빛 그리고 물결 이런 나머지 아이들은 다 행파 형태를 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라고 하는 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양한 성격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이 파동이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내가 파동의 구조 보고 싶어. 이 파동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횡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횡파의 구조를 통해서 파동의 구조를 설명했죠. 자, 한 지점에서 생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치자. 파동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여기 있는 매질이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하는 방향이 수직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질이 수직하게 이렇게 진동하면서 파동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한 거 맞죠? 그래서 횡파입니다. 자, 그중 원래는 여기에 있던 이 매질이요. 에너지가 올 때 요만큼 끌려 올라갔어, 요만큼 올라갔어, 요만큼 올라갔어, 요만큼 올라갔어 이런 얘기잖아.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를 뭐라고 한다? 이걸 마루라고 한다. 가장 낮은 위치 여기 있을 때 뭐라고 한다? 이걸 골이라고 하겠다. 이 얘기예요. 왜? 그래서 마루와 골의 모양이 반복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게 횡파예요. 이걸 우리 조상들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니까 이걸 고저파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횡파의 구조를 띌 때 여러분들은 파동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 한번 머릿속에 다시 넣자고요. 우리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5가지 요소 기억나는 대로 불러봐. 도대체 공부를 뭘 한 거야 이 새끼들아. 네. 뭐 있냐? 5가지 요소. 진폭. 네, 얘 뭐 있습니까? 진폭 있어요. 또 파장. 파장 있어요. 또 진동수. 네, 진동수 있어요. 주기. 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주기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속력 있어요. 아. 이렇게 5개로 파동의 성격을 우리가 구분하는데요.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한번 파동이 진행할 때요. 마루가 생겼다가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의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이거 뭐라 그럴까? 이게 파장입니다. 됐어. 그래서 그러한 파장을 우리는 남다라는 기호로 쓰고요. 거리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 쓸 건데 파장의 정의가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되는 거야.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되니까 이거 4m야. 한 파장이 4m라는 뜻이겠죠. 근데 나 궁금한 게 이 한 파장의 길이는 굳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잴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골부터. 네. 골에서 골까지 재도 나오죠. 그쵸. 그렇다면 파장이라는 건 뭘까? 파장이. 같은 위상이에요. 반복돼. 됐어. 과학에서는요. 모양을 위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희라쌤도 달의 위상 변화라는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까? 네. 모양을 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파장이라고 하는 이 파장은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뭡니까? 최단 거리입니다.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우리는 한 파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위상과 같은 위상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파장인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는 파장이라면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시간은 뭐니? 주기예요, 주기. 됐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보다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시간은 타임의 약자 라지티라고 쓰고요. 단위는 초일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초예요. 그럼 얘는 주기가 2초구나. 이렇게 가면 되죠.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주기라는 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주기잖아요.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렸어?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거꾸로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가 몇 번이니? 저는 1초 동안 20번 떨렸어요. 저는 1초 동안 절반 떨렸어요. 라고 하는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 이거 뭐라 그래요? 이게 진동수예요. 됐어? 그래서 진동수라고 하는 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얘기한다.
됐어? 그걸 우리가 프리퀀시의 약자 F라고 쓰고요. 됐어? 이 진동수는요 주기의 역수이기 때문에 단위도 주기 단위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초분의 1이 단위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위 쓰기가 귀찮으니까 과학자 이름으로 헤르츠 이렇게 쓴 거죠. 알겠어?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얘는 주기가 2초니까 진동수가 이때 얼마입니까? 2분의 1 헤르츠예요. 이렇게 쓰시는 게 맞겠죠. 맞아. 이렇게 쓴다.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를 역수한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이 진폭이 뭡니까? 라고 하면 진폭은 어떤 파동이 오느냐,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요. 됐어? 그 에너지가 지나가면서 여기 있는 매질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크면 같은 매질이라도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를 볼 수 있는 게 진폭이면서 진폭은 뭐냐면 매질이 이동한 최대 변이죠. 됐어? 네. 실제로 여기 있던 땅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라고 하는 땅, 매질. 그 매질이 이동한 거리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폭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파동이 지나갈 때 진동해준 매질의 최대 변이다. 최대값을 얘기한다. 그러면 매질이 움직인 최대값은요. 여기가 2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겠니? 이것도 2겠죠? 네. 변이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2, 얘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2. 그럼 진폭은 얼마입니까? 2죠. 됐어. 여기 있는 매질이 최대로 움직여도 여기까지 2m 가거나 또는 여기 있던 애가 내려와도 2m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4m 그러면 뒤진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폭이라고 하면 중심에서 마루까지 재던지 중심에서 골까지 재던지 라고 하는 진폭은 A라고 하고요. 이것도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파동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 똑같이 벨로시티입니다. 단위는 미터/분 초겠죠? 파동은 속도가 아니고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속력을 우리가 구할 때 속력은 무조건 시간분의 뭡니까?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라고. 됐어? 네. 그래서 파동에서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요. 시간분의 거리로 하면 돼요. t분의 남다. 근데 보시면 t분의 1을 우리가 뭐라고 쓰니? F.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F 남다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파동이라고 하는 아이가 빛이라고 하는 아이도 속력이 변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파동의 속력이 바뀌니까 뭐하니? 굴절합니다. 됐어? 이렇게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들어갈 때 빛이 꺾여 들어가지 직진해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됐어? 얘가 꺾여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똑바로 안 들어가고 꺾여 들어가? 매질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데 왜 꺾여야 되는데? 라고 하면 이게 빛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치면 여기가 육지고요. 아빠가 여기에서 앉아 계시는데 아이가 여기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그러면 아빠가 아이를 구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안전구. 라고 하면 최단 거리로 뛰는 걸 거야? 아니면 최단 시간으로 뛰는 걸 거야? 최단 시간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아빠도 이렇게 하면 병신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왜요? 육지에서와 물에서 아빠가 달리는 속력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단 거리가 최단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들어요? 네. 최단 거리가 최단 시간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느 쪽에서 더 빨리 뛰냐? 사람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뛰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뛰는 속도가 10m/초고 물에서 뛰는 속도가 2m/초라면 당연히 계산값 나오겠죠. 빠른 쪽을 더 많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른 쪽을 최대한 많이 가고 느린 쪽을 최대한 조금 갈 수 있는 거리로 가야 최단 시간에 아예 도착한다고요. 그러려고 뭐 한다고요? 굴절이라는 거 한다. 이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파동도 이렇게 가요. 인간사하고 만물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빛이 꺾여 들어가는 이유가
매질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다른데 모든 파동은 최단 시간에 가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최단 시간에 도착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올 때 최단 시간으로 가는 경로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꺾여요. 그래서 잘 보시면 얘가 그냥 최단 거리로 갈 때보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느린 곳을 지나가는 경로는 짧게, 빠른 곳을 지나가는 경로는 최대한 길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꺾여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이게 무슨 각입니까? 입사각. 이게 무슨 각입니까? 굴절각. 얘가 그냥 직진했을 때보다 꺾이면서 굴절각의 크기가 얘는 뭐 해줬습니까? 원래는 이만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 이렇게 되잖아요. 굴절각의 크기가 입사각의 크기보다 뭐 했습니까? 줄었죠. 됐어? 이 각도의 크기가 바로 그 매질의 속력을 얘기합니다. 각도가 큰 쪽은 속력이 뭐하다는 겁니까? 빠르다는 뜻입니다. 됐어? 각도가 작은 매질은 속력이 뭐하다는 뜻입니까? 느리다는 뜻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꺾여가는 건 최단의 원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어떤 선배가요 실험을 30초 만에 하고 합격했습니다. 투명한 물컵에다가요 빨대 집어넣고 꺾였네? 됐어? 꺾여 보이네? 왜 꺾여 보여? 최단의 원리구나. 페르만 여기까지 찾아내고 합격했습니다. 지금 세종가고 2학년입니다. 선배님이시네. 실험은 간단해야 됩니다. 실험은 간단해야 되고요. 그걸 끌고 올라가는 힘은 엄청나게 대단해야 돼요. 실험은 열나 복잡한데 지가 해놓은 실험을 해석을 못해. 이게 떨어지는 비결이에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어떤 줄 아세요? 실험을 되게 거대한 걸 해야 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하는데 2달, 실험하는데 1달, 그리고 나서 그걸 해결을 못해. 실험은 간단해야 돼요. 이거 30초 만에 했어요. 그래놓고 지가 보고 나서 꺾였네? 왜 꺾이지?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농도차로 꺾이는 각도 조절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걔는 농도에 따라서 꺾이는 각도가 아니고 꺾였네? 왜 꺾여가지? 아 이거 최단의 원리구나. 여기로 끌고 가는 거야. 실험은 심플하자. 심플하게 가자. 대신에 그걸 이론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냥 그러려면 많이 알아야죠. 대부분 아이들은 왜 꺾이니? 라는 걸 물어볼 정도의 지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꺾인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꺾이게 해야지 여기에 초점을 맡기는 거죠. 원인 분석을 하려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한 실험으로 합격한 대표적인 아이예요. 실험하는데 30초 만에 끝났어요. 선생님 다 봤어요. 저는 맨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실험을 해서 자소서를 써보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간단해요. 그러더니 정말 해가지고 써가지고 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런 거야. 실험은 간단할수록 좋다. 간단한 실험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는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이라고 하는 아이도 매질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파동이라는 아이의 속력은 V는 F 남대로 계산은 하지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파동의 속력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뭡니까? 빛의 속력은 뭐에 따라 달라져요? 소리의 속력은 뭐에 따라 달라져요? 매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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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성질 이걸 싸잡아 중학교 때 매질의 종류 그냥 얘기했죠. 그래서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질의 상태와 성질입니다. 됐죠? 그 중에서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소리겠죠. 됐죠? 자, 소리라고 하는 아이는 탄성파라서 반드시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된대요. 그러면 소리를 전달할 때 어떤 상태의 물질이 가장 소리를 빨리 전달할까? 이거예요. 무슨 상태?
고체. 고체 상태의 매질이 입자들이 빽빽하니까 빨리 옆에 있는 입자를 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자가 빽빽할수록 전달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가 액체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훨씬 빨라요. 알겠어? 네, 그럼 진공을 통과할 때는 통과 자체를 못하죠. 매질이 없으니까.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똑같은 기체인 공기라도 어떤 공기를 통과할 때 소리의 속력이 더 빠르냐? 그거는 바로 그 공기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어떤 성질? 온도. 되겠어? 어떤 온도의 공기를 통과할 때가 더 빠를까? 뭡니까?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 전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왜? 온도가 높으면 그 안에 있는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뭘까요? 빠르기 때문에 빨리 옆으로 툭툭툭툭 쳐줍니다. 됐어? 그랬을 때 하나 기억해 볼래요? V는 331 더하기 0.6T가 음속 구하는 식입니다. 자, 이때 T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바로 기온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기온인 상온. 상온의 온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가요? 그렇지. 15도에서 25도까지가 우리가 일반적 상온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15도를 대입해 볼래요? 얼마 나옵니까? 340.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속이 나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속이라고 하는 340은요. 기온을 15도로 놓고 계산한 값이야. 그러면 기온이 15도가 아니고 20도, 25도 이럴수록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뭐 할까? 빠르겠죠.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이 얘기했죠. 낱말은. 자, 그럼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 시간에 2단원에서 선생님들한테 배우셨을 겁니다. 해가 이렇게 떠요. 땅바닥에 있어요. 어디가 더 뜨거워요? 아래쪽이요. 왜?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여기에 40도, 30도, 20도, 10도 이런 공기라면 됐죠? 실제로 여기에서 너네가 옥 하고 얘기를 해요. 됐어? 동건이가 선생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이러한 소리가 갈 때요. 소리의 입장에서는 40도의 공기와 30도의 공기가 전혀 다른 매질이야. 직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꺾여. 됐어? 꺾이는데요. 가다가 경계면에서 어느 쪽으로 꺾이니? 속력이 느린 쪽은 짧게 가야 되니까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가야죠.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알겠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여. 알겠어?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여.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다 보면 원래는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여기 있어야 정상인데 여기에 떠서 들리잖아요. 됐어? 이걸 우리 조상들은 됐어? 대단히 멋지게 뭐라고 했어요? 낱말은 새가 들어 이렇게 부르죠. 반말은 네, 그런 의미에서 소리가 아래로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게 소리의 굴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식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연병할 시간이 역시 울먹사. 시간이 너무 자, 오늘 진도 하나도 못 나갔어요. 숙제가 없어요?